안녕하세요. 정도윤입니다. 올해 73.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네요. 평생 사회복지재단 일을 해왔습니다. 4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실화예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거든요. 그것도 불과 작년 일이죠.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작년 11월 15일이었어요. 우리 희망나눔재단 20주년 갈라 디너가 있는 날이었죠. 장소는 강남에 있는 르 자르댕이라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나오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화려한 자리가 좀 부담스러워요. 이 나이에도 턱시도 입고 격식 차려가면서 예전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그런 게 피곤하더라고요. 하하하지만 재단 20주년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참석자도 만만치 않았어요. 국회의원 몇 분, 대기업 회장님들, 언론사 대표들, 총 60명 정도 되었나? 모두 사회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에피타이저, 수프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한 접시 한 접시가 예술품 같더라고요.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말이에요. 8시 30분쯤이었을까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28일 숙성 프리미엄 안심과 트러플 흑후추 소스. 이름도 참 거창하더라고요. 웨이터가 설명해 주길 한 접시에 30만 원짜리래요. 30만 원이라. 제가 어릴 때는 그 돈이면 온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고기가 제 앞에 놓였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소스도 윤기가 좌르르 흘러서 식욕이 당기는 거예요.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자르려고 하는데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낡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서 있더군요. 얼굴은 후드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왜 여기 있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가 양손을 위아래로 흔들고 있더라고요. 뭔가 급한 듯이 간절한 듯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아이를 못 보는 것 같았어요. 웨이터들도 다른 하객들도 오직 저만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아이가 입을 벌려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입모양을 보니까 안 돼요. 위험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저절로 멈춰지더라고요. 머리로는 설마 했는데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저기 어린이 여기는 회원제 레스토랑이라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웨이터 한 명이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깐만요. 아이 말부터 들어봅시다. 제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6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죠. 회장님이 왜?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눈빛만큼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 입으로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눈만큼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 아이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무언가 꼭 말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기 주방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알레르기 트리거, 혈압, 오늘 끝낸다. 그런 말을 하면서 소스에 뭔가를 넣더라고요. 레스토랑이 순간 술렁였어요. 아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이 미쳤나? 아이 장난에 속는 건 아닌가? 어처구니 없네. 이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회장님, 아무래도 아이의 착각이 아닐까요? 너무 비약이. 제 옆에 앉은 임원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죠. 10살 아이의 말을 믿고 30만 원짜리 요리를 포기한다는 게 남들 눈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요리를 먹지 않겠습니다. 웨이터님, 이 접시는 포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성분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소리도 딱 멈췄죠. 60명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들이 참 무겁더라고요. 어떤 분은 회장이 정신이 나갔나 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분은 뭔가 있는 건가 하고 의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재단 이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20주년 기념 만찬에서 회장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죠.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신데 감으로 거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그런 순간에는 머리보다 가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이터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방 쪽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접시를 포장해 주었어요. 다른 하객들은 계속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만 빼고 말이에요. 그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요. 도윤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있단다. 위험할 때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들 말이야. 혹시 그 아이가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런 천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갈라 디너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포장된 요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죠.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왜 저에게 그런 경고를 해준 걸까? 정말 요리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궁금증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포장된 요리를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정밀한 성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이틀을 기다렸어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더군요. 포장된 요리를 법의학 자문실로 보내고 나서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아이의 착각이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죠. 정도윤 회장님,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스에서 AC 억제제 계열의 혈압 강화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메트헤모글로빈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아질산염 화합물도 발견되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환자분께서 현재 복용 중인 고혈압 치료제와 상호작용할 경우 급성 저혈압과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정말로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거였죠. 30년 넘게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약을 먹고 있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독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 요리를 한 입이라도 먹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 제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꾸몄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누가, 왜,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정말 입술만 읽고도 그런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아이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에 CCTV 기록을 요청해서 아이가 간 방향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몇 블록 떨어진 낡은 주택가에서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반지하 골목 입구에서 그 아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후드를 벗은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유나, 10살짜리 여자아이였죠. 작고 깡마른 체구에 유독 큰 눈을 가진 유나야? 그때 그분? 아이가 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자마자 아이가 제 입술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제 말을 귀가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것처럼. 너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뭔가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말하는 속도도 조금 느리고 억양도 조금 어색했죠. 혹시 어떻게 그걸 알았니? 주방에서 하는 말을 들었다고? 저는 소리를 못 들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대신 입술을 읽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제야 알았어요. 유나가 청각장애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감탄했죠.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아이라는 게 그분들이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얘기해서요. 오늘 끝낸다. 이번엔 확실히. 그런 말들을 하면서 뭔가를 섞고 있더라고요. 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유나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그때 골목 안쪽에서 여성이 걸어 나왔어요. 간병복을 입고 계시더군요. 유나야, 이분은 누구시고? 안녕하세요. 정도윤이라고 합니다. 따님이 저를 크게 도와주셔서요. 유나 엄마 서지은 씨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수척한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었는지 유나가 어제부터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하면서 얘기할까요?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 씨는 유나를 혼자 키우고 계셨고 생계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야간 간병 일을 하고 계셨죠. 유나 아버지는 유나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둘이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셨어요. 특히 유나의 청각장애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았을 테고, 유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이렇게 용감하고 똑똑한. 네, 유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관찰해요. 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은 씨 손목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빨간 실로 만든 팔찌였는데 특별한 매듭 방식이더라고요. 그 팔찌 독특하네요. 어디서 만드셨어요? 아, 이거요? 대학교 때 만든 건데 산골 보건소에서 수어 봉사활동을 할 때 배웠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어 봉사활동이요? 어느 지역에서? 강원도 산골 작은 보건소였어요. 청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그때 가르쳐 주신 선배님이 희망의 의미로 이 매듭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혹시 그 선배님 성함이 정 씨였나요? 어떻게? 설마 정도윤. 정도윤 선배님이세요? 20년 전 일이었어요. 제가 40대 후반이었을 때 사회복지재단 일의 일환으로 강원도 산골 보건소에 의료봉사를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청각장애 아이들과 젊은 봉사자들에게 간단한 수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의미로 빨간 실로 매듭 팔찌를 만들어 주었었거든요. 정말, 정말 그때 그 선배님이세요? 그때 20살이었던 지은이가 바로 저예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운명. 그런 게 정말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럼 유나는 그때 지은 씨, 네, 유나 손목에도 같은 팔찌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엄마의 희망이자 선배님께서 주신 희망의 의미를 이어가라고. 유나의 작은 손목에도 정말로 같은 빨간 실 팔찌가 있었어요. 20년 전 제가 만들어준 희망의 매듭이 이런 식으로 다시 제게 돌아온 거였죠. 할아버지가 엄마를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응, 유나야. 내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말이야. 그날부터 유나와 지은 씨는 제 집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안전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20년 만에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유나가 낯설어 했어요. 갑자기 큰 집에서 지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적응력이 빨랐어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넓어요. 제 방도 있고, 책상도 있고, 마음에 들어? 불편한 건 없고?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소리도 못 듣는 이상한 아이인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유나야, 넌 이상한 아이가 아니야. 아주 특별한 아이지. 내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거든.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유나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유나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은 씨도 병원 일을 계속하셨죠.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유나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자꾸 알아차리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누가 다녀갔어요? 현관 앞 신발 자국이 어제와 달라요. 할아버지, 서재 책상이 서류들 순서가 바뀌었어요. 유나가 계속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한 지 며칠 후, 정말 오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재단 이사회 참석을 위해 오전 일찍 나가야 하는 날이었죠.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차를 타려고 현관을 나섰는데 유나가 갑자기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안 돼요. 차에 타시면 안 돼요. 응? 왜 그러니, 유나야? 차 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빨간 불빛 같은. 그리고 기름 냄새도 평소와 달라요. 유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 아이 특유의 예민한 관찰력이 또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죠. 혹시나 해서 운전기사에게 차량 점검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30분 후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시한폭탄입니다. 엔진을 켜면 10분 후에 터지도록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만약 유나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첫 번째 독살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엔 폭탄을 사용한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말이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죠. 제일 먼저 갈라 디너 관련 모든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의전팀 동선 기록, 레스토랑 대관 명단, 메뉴 변경 내역. 하나하나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도혜성 의전 차장의 움직임이 이상했죠. 갈라 당일 오후 원래 메뉴였던 와규 스테이크가 갑자기 숙성 안심과 트러플 흑후추 소스로 바뀐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도혜성이었고요. 회장님, 출근하셨군요. 일찍 나오셨네요. 제 비서 오승민 씨가 들어왔어요. 20년 넘게 저와 함께 일한 믿을 만한 사람이죠. 승민 씨, 도혜성 차장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최대한 은밀하게요. 무슨 일이신지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빨리 부탁해요. 오승민 씨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에요. 반나절 만에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거든요. 회장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도혜성 차장이 갈라 하루 전인 11월 14일, 지은 씨가 근무하는 햇살 요양병원을 방문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필이면 유나 엄마가 일하는 병원이라니. 공식적으로는 재단 후원 시설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는 의전팀이지 시설팀이 아니거든요. 더 파보세요. 더 조사한 결과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회장님, 도혜성의 처가가 재단 이사장님 집안입니다. 재단 이사장, 제 친숙부이자 재단 공동 설립자인 정석호 이사장 말이에요. 도혜성이 그분의 사위였던 거죠. 아니, 설마 숙부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도혜성은 분명 그분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햇살 요양병원 CCTV를 분석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11월 14일 오후 3시 도혜성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각에 지은 씨는 3층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CCTV에 확실히 찍혀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은 씨의 카드키로 지하 약품 보관실에 출입한 기록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카드키 복제. 네,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날 약품 보관실에서 고혈압 치료제와 각종 화학물질이 사라졌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도혜성이 지은 씨의 카드키를 복제해서 약품을 훔쳤고 그걸로 독을 만들어 제 음식에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저를 제거하려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재단 내부 문서들을 뒤져보니 최근 몇 년간 이사회에서 제게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작년에 추진하려던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 이 때문에 이사회와 크게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보수적인 이사들은 재단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죠. 하지만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재단의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 했고, 그게 문제였나 봐요. 회장이 너무 독단적이다. 재단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쌓였던 거죠. 그런데 조사하는 중에 더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근 몇 주간 제 주변에 계속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였죠.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보니 지난 한 달간 재단 주변과 회장님 자택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어떤 차량들이요? 검은색 승용차 2대 번호판을 바꿔가며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들이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날 오후 유나를 학교에서 데려오려고 갔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는데 유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라? 유나는 왜 안 나오지? 10분, 20분. 계속 기다려도 유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안해진 저는 직접 학교 안으로 들어갔죠. 선생님, 유나는 어디 있나요? 뭐? 유나는 30분 전에 하교했는데요. 재단 직원분이 데리러 오셔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재단 직원? 제가 보낸 사람은 없는데 신분증도 확인했고 유나도 아는 분인 것 같던데요. 즉시 오승민 씨에게 전화했어요. 승민 씨, 오늘 학교에 유나를 데리러 간 직원이 있나요? 아니요, 회장님. 그런 지시는 없었는데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유나가 저 때문에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누구세요? 유나를 어디에? 이 아이는 안전합니다. 지금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보장될지는. 뭘 원하는 거죠? 간단해요. 오늘 밤 12시 재단 별관 소회의실로 오세요. 혼자서요.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유나. 그 작고 용감한 아이가 저 때문에. 오승민 씨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유나가 납치당했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유나가 위험해져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했죠. 승민 씨, 재단 별관 주변에 보안팀을 배치해 주세요. 멀리서 대기하다가 제 신호가 있으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 알아요. 하지만 유나를 구해야 해요. 그 아이는 제게 있어 진짜 가족이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이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지. 제가 뭘 잘못했길래. 지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저 때문이에요. 제가 반드시 유나를 데려오겠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어요. 이제 1시간 남았네요. 유나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작은 책상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서 숙제를 하던 아이. 책상 위에 유나가 써놓은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지켜드릴게요. 나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유나가 막을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계가 11시 50분을 가리켰어요.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재단 별관으로 향하면서 각오를 다졌어요. 오늘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유나를 구해내겠다고. 어둠 속의 별관. 오직 소회의실 하나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고리를 돌리는 그 순간. 70년을 살면서 가장 무거웠던 순간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유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였거든요. 소회의실 안은 어둠침침했어요. 긴 회의 테이블 위에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도혜성 차장이었어요. 예상했던 인물이니까 놀랍지 않았죠. 하지만 두 번째 인물을 봤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숙부님. 재단 이사장인 제 숙부 정석호 이사장이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저를 아버지처럼 키워주신 분. 재단을 함께 세운 동반자였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낯선 남자였어요. 건장한 체구의 차가운 눈빛. 전문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죠. 아마 용병이나 그런 사람 같았어요. 도윤아. 와줘서 고마워. 숙부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했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고 날카로울 수가. 유나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부터 풀어주세요.
아이는 안전해. 일단 앉아라. 우리가 할 얘기부터 끝내자.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죠. 왜입니까? 40년을 함께 해온 가족인데 왜 저를 죽이려 한 거죠? 죽이려 했다니. 너무 과격한 표현이구나. 우리는 그냥 회장님께서 조용히 물러나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물러나라. 40년 헌신한 재단에서 물러나라는 말을 가족이 하고 있었어요.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도윤아, 솔직히 말하지. 몇 년 전부터 내가 너무 독단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이사회는 완전히 무시하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잖아. 독단적.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제가 그랬을까요? 돌이켜보니 최근 몇 년간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했던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 이사회에서 몇 번을 반대했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려 했잖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재단의 본래 목적 아닙니까? 목적이야 좋죠. 하지만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단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을 쓰고 폭탄을 설치한다는 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대화로 정당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화 몇 번을 얘기해도 내가 듣지 않았잖아. 회의에서 결정된 것도 나중에 혼자서 뒤집어 버리고 숙부님 말씀이 맞았어요. 작년 가을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건으로 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을 때 저는 결국 제 뜻대로 밀어붙였거든요. 회장이 모든 걸 독점하고 있다. 재단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왔을 때도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제가 너무 고집이 센 건 인정해요. 하지만 유나는 왜 끌어들인 겁니까? 10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건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계획이 다 틀어졌거든요. 독사건도 폭탄 사건도 모두 그 아이가 막았잖아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유나를 협상 카드로 이용했다는 게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10살 아이를 납치한 겁니까?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미안하다, 도윤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어. 숙부님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악의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이 너무 많군요. 용병 같은 남자가 일어났어요. 위협적인 분위기였죠. 위험을 느꼈어요. 유나를 당장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회장님, 아직 협상할 여지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은퇴하신다고 발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선을 넘으셨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낯선 남자가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것 같은 순간 갑자기 소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오승민 씨와 보안팀이 들어왔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리 준비해둔 신호장치가 작동한 거였어요. 제가 몰래 비상 버튼을 눌러뒀거든요. 유나부터 찾아주세요. 빨리. 보안팀이 즉시 건물 전체를 수색했어요. 5분, 10분. 정말 긴 시간이었죠. 찾았습니다. 지하 창고에 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지하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나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유나야. 괜찮니? 다친 곳은 없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꼭 구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유나를 꼭 안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난 후 모든 게 빠르게 정리되었어요. 증거는 명확했거든요. CCTV 기록, 독성분 분석 결과, 카드키 복제 흔적, 폭탄 설치 증거, 모든 게 다 나왔어요. 피고인 정석호, 도혜성은 살인미수, 납치, 폭발물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법정에서 숙부님을 다시 마주했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어. 하지만 내가 재단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다는 것도 이해해줘.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도 잘못이 있었다는 걸요. 너무 독단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숙부님, 저도 제 방식이 틀렸던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었죠. 결국 숙부님은 고령과 진심 어린 반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도혜성은 실형이었지만요. 사건이 끝난 후 저는 많은 걸 바꿨어요. 재단 운영 방식부터 다시 짜기 시작했죠. 이사회와의 소통을 대폭 늘렸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내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유나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청각장애 아동지원재단을 별도로 만들겠어요. 유나 같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제 다른 아이들도 도움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6개월 후 특별한 날이 왔어요. 입양을 허가합니다. 이제 유나는 정도윤 씨의 정식 손녀가 됩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유나야. 할아버지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유나야, 이제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생겼네. 유나 엄마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그날 밤의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제 오만함을 반성하게 되었고,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게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선택과 사랑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포크를 멈춘 날. 정말 다행이었죠? 그럼 유나야. 그날이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 저도요. 그날 할아버지를 만나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지금도 유나는 제 곁에서 작은 변화들을 감지해요. 하지만 이제는 위험한 것들이 아니라 좋은 변화들을 말해주죠. 할아버지, 오늘 재단에 감사 편지가 많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분들이 보낸 거예요. 유나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70이 넘어서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의 용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을, 그리고 한 재단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때로는 가장 작은 손짓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입양 절차가 끝나고 나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유나가 정식으로 제 손녀가 되었다는 기쁨도 컸지만 무엇보다 이 아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입양 후 첫 아침이었어요. 유나가 제 방문을 살짝 두드리더니 들어왔죠. 유나는 수어와 함께 또박또박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오늘부터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 유나야.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하단다.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기쁨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유나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응? 무슨 일을? 재단 일요.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쓰고 싶다는 거였죠. 하지만 유나야,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공부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할 거예요. 하지만 주말에는 할아버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유나는 주말마다 재단에 나와서 저를 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첫 번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어요.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겠다는 사업가가 찾아왔는데, 정도윤 회장님, 저희가 100억 원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조건 없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유나가 제 옆에서 계속 손을 흔들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분,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니? 입으로는 조건 없이라고 하는데,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자꾸 세금 혜택, 명단이라는 말을 중얼거려요. 유나의 말을 듣고 자세히 조사해 보니 정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업가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려고 기부를 이용하려던 거였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기부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왜? 왜 그러십니까? 저희는 깨끗한 기부만 받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사업가는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어요. 덕분에 재단이 큰 공경에 빠지는 걸 막았죠. 두 번째 사건은 더 놀라웠어요. 재단 직원 중 한 명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걸 유나가 알아낸 거예요. 할아버지, 김 과장님, 뭔가 이상해요. 김 과장이? 그 사람은 20년 넘게 일한 믿을 만한 직원인데 회계 보고할 때 자꾸 손을 떨어요. 그리고 서류 설명할 때 눈을 못 마주치고 유나의 관찰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회계 감사를 해보니 정말로 5년간 조금씩 돈을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 병원비 때문에 잠깐만 빌린다는 생각이었는데 물론 횡령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사람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법적 처리는 했지만 아이 치료비는 재단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었죠. 유나가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쁜 일을 한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맞아, 유나야. 내가 정말 현명하구나. 그 일을 계기로 재단에서는 직원들의 개인적 어려움도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미리 도와주면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나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엔 청각장애 때문에 친구들이 어떻게 대할지 걱정했는데, 유나야, 우리랑 같이 놀자. 응. 하지만 천천히 말해줘. 입술로 읽어야 하거든. 아이들은 금세 적응했어요. 오히려 유나에게 수어를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유나야, 나도 수어 가르쳐줘. 너랑 비밀 대화하고 싶어. 유나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장애라는 건 단순히 부족함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기도 하다는 걸요. 6개월 후 유나와 함께 특별한 곳을 방문했어요.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활센터였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유나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곳에서 유나는 다른 청각장애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거든. 유나가 다른 아이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1년 후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님, 왜 청각장애 아동 전문 장학재단을 신설하신 건가요? 제가 한 아이를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나를 살린 목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손짓과 눈빛이었어요. 그 용기에 빚이 있습니다.
그날 유나도 함께 자리에 있었어요. 유나 양, 할아버지가 이런 재단을 만드시는 걸 보니 어떤 기분이에요? 자랑스러워요. 이제 저 같은 아이들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기자회견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유나의 당당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죠.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와 손녀를 보니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사랑은 피보다 진한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유나, 지은 씨, 그리고 저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유나야, 학교에서 발표 잘했다면서? 선생님이 칭찬하셨다고? 응, 엄마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발표했어. 많은 친구들이 새로 알게 된 게 많다고 하더라. 우리 유나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네. 예전엔 그렇게 소극적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2년이 흘렀어요. 유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75세가 되었죠. 하지만 유나가 곁에 있으니 매일이 새로웠어요. 할아버지, 저 커서 뭐가 될까요? 뭐든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사회복지사요.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제 뒤를 이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구나.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올해의 청소년 자원봉사상은 정유나 학생입니다. 유나가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저에게 용기를 주신 할아버지와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받는 거예요. 그날 객석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어떠했을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나는 매일 저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줘요. 그리고 재단 일도 계속 도와주고 있죠. 최근에는 할아버지, 오늘 새로 온 후원자분.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눈빛이 정말 따뜻해요. 유나의 판단은 항상 정확해요. 그 후원자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선택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책임감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유나의 작은 손짓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바뀌고 있죠. 지금도 가끔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매일이 기대돼요. 사람은 피로도 연결되지만 더 깊게는 선택으로 연결됩니다. 한 아이에 먹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용기가 한 생명을, 한 재단을, 그리고 한 가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누군가의 용기 있는 손짓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족에 대한, 용기에 대한, 그리고 희망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